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수날입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 가운데 현재 가장 재판 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은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인천 연수을 선거 무효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지난 5월 23일 결심 공판에 해당하는 최종 변론 기일이 열렸고 아마 이달 중, 그러니까 6월 중에 선고 날짜가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5월 23일 열린 최종 변론기일 결심 공판에서는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 측과 피고인 선관위 측 변호인들이 각각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서로 몇 명이 나누어서 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경우 3명의 변호사가 나눠서 최종 변론을 했는데 모두 상당히 수준작의 변론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선거 결과의 예외성부터 입증 책임의 분담 문제까지를 다룬 도태우 변호사의 최종 변론은 많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 내용이 당시 재판이 열리고 나서 부분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당시 최종 변론의 전체 내용이 속기록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도 꼭 한번 들어두셨으면 하는 내용이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태우 변호사의 5월 23일 민경욱 의원 최종 변론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그날 최종 변론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역사적인 법정에서 변론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편으로 절박한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사건 4.15 부정선거 선거 무효소송 기획한 쪽에서는 반드시 떨어뜨려야 했으나 지극히 떨어뜨리기 어려웠던, 그리고 하필이면 기자 출신이고 불굴의 투지를 가진 민경욱 원고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역사의 우연이자 필연으로 생각됩니다. 연수월 선거 결과의 예외성부터 입증 책임의 분담 문제까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월 선거 결과를 보면 연수월은 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20여 차례 부동의 1위를 지켰습니다. 보수는 단일 후보, 소위 진보는 정의당 대표를 지낸 이정미 후보까지 나와서 보수 단일, 진보 분열 구도를 띄었습니다. 출구조사에서도 1위를 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와 당선 결과가 상이한 곳은 전국적으로 14곳뿐이었는데 원고만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1위였으나 결과가 상했던 경우입니다. 당일 투표를 보면 3,357표 승리했으나 사전투표에서 비율이 작음에도 6,251표라는 큰 표로 역전되면서 전체적으로 2,800여 표 차이로 석패한 것으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다른 모든 여러가지 위법 사실이 있지만 가장 크게는 온라인 오프라인적인 부정선거 부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3조의 오프라인적인 부정선거, 제249조의 온라인적인 부정선거 태양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특별형법적인 것으로 사실상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수사에 의해서 주된 증거가 밝혀져야 하나 이 사건은 전혀 그런 부분이 진행되지 못한 채로 원고가 악전고투 끝에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국가기관으로서 이러한 원고의 입증을 도와주기는커녕 보다시피 20가지 정도에 걸친 오히려 입증 방해로 일관해 왔습니다.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개표장에서 보면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 사진 영상 촬영을 금지하는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서버 그리고 각종 전산기기에 대해서 검증을 차단하고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를 거침없이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정에 이르러서도 연원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비교 감정물을 급시에 대량으로 제출하는 그러한 행위까지 했습니다. 원고가 생각하는 불완전하나 이때까지 가장 최선으로 생각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피고는 우리가 꿈꿔본 적도 없는 그랜드 플랜을
너무나 대담하게 전국구에 걸쳐 자행했던 것입니다. 전체 이 사건 4.15 부정선거 선거 결과 발표 자체가 거대한 데이터로 수천 년 역사에 박제되어 남을 부정선거의 증거 숫자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관외 사전투표지, 관내 사전투표지 등의 오프라인적인 위조표가 투입됩니다. 이것은 발달된 과학을 바탕으로 정교한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유력하게 예상되는 결과와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결과 사이의 간극을 측정하고 그것을 메꾸어가는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피고는 오프라인적인 부정을 행하면 온라인이 왜 필요하냐? 온라인은 당일 투표에 대해서 미리 다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를 맞추어서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전 투표 부분에서 일단 오프라인적인 것이 들어가고, 그리고 당일에 미세 조정을 하면서 주로 온라인적인 조정을 하면서 최종 목표한 수치들을 최대한 맞춰가고 그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하게 오프라인적인 것을 준비했어도 발표된 숫자와 보존된 투표지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피고 측이 예상치 못한 것이 일어났는데 다량의 선거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거보존 전 단계에서 급격한 바꿔치기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수많은 이상 투표지들로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조작된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모양이 정상적인 이번 총선 이전의 바로 직전 총선 부분의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 사이의 차이의 그래프입니다. 중간에 0,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이 가장 비율이 높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갈수록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10%로 가는 것은 굉장히 예외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이나 앞 뒤로 보면 각 양대 여당 야당 사이에 서로 섞여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왼쪽을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4.15 총선입니다. 중간에 누군가 인위적으로 잡아챈 듯한 그래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쌍봉 그래프, 인위적인 그래프 형태로 오른쪽으로 쭉, 왼쪽으로 쭉 멀어집니다. 이것이 약 10%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차이를 보입니다. 연수어를 살펴보면 0.39, 0.39, 0.39로 널리 알려진, 즉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민경욱, 정일영, 이정미 비율이 관외 사전투표에서도 99% 일치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묘하게 일어날까? 이 부분을 허병기 교수님이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었습니다.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전체가 1대 1.39 대 0.46입니다. 즉 관내 사전투표도 1대 1.39, 0.46, 관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를 보면 1대 0.9 대 0.46, 이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조작하기 가장 어려웠던 당일 투표에 민경욱 원고가 1, 떨어져야 하는 정일영 0.9, 이정미 0.46, 이것이 진실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작이 들어가고 민경욱과 이정미 사이의 비율은 유지했습니다. 이 지점에 피고가 거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발각된 것입니다. 진보가 사전투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정미는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진보 중에 진보입니다. 그런데 민경욱과 이정미는 당일도 1대 0.46, 사전도 1대 0.46, 사전 중 관내 사전도 1대 0.46, 관외도 1대 0.46, 그런데 정일영만 1대 1.39로 0.9에서 급변했습니다. 저 숫자의 차이가 0.49입니다. 잘 보십시오. 어디서 나왔냐? 허병기 화공과 명예교수님은 분석해내었습니다. 원고 민경욱에서 6분의 1을 덜고 이정미에게서 6분의 1을 덜면 0.243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기 때문에 효과는 0.486, 2배의 효과가 미칩니다. 즉 그 숫자가 0.486, 문제가 되는 0.49의 차이와 흡사한 것입니다. 0.9에 사전에서 6분의 1씩 뺏어온 것을 더하면 정일영의 1.39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성이고 과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국 격전지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아가서 당일 투표 50% 득표를 기준으로 볼 때 보통은 당일 투표 득표가 높은 쪽이 사전 투표 득표도 높은 쪽으로 지난 20대 총선은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은 묘한 그래프가 전국적으로 분석해보면 나옵니다. 이 의미 또한 시민들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50% 넘는 쪽은 즉 잉여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선이 확실한데 사전투표에서 더 받아봐야 잉여표입니다. 그쪽의 사전투표 득표율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표가 절실히 필요한 당일 투표 득표 50% 기준 밑에가 사전투표 득표가 비중이 올라갑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처럼 전국적으로 아주 큰 표 차이를 내지 않는데 의석수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2배 가까운 차이를 내는 결과가 가장 효율적인 최적 분포를 나타내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투표하지도 않고 개표하지도 않은 표들이 이제 재검표를 대비해서 대량으로 섞여드는데 지금처럼 아까 전에 붙은 투표지가 뚝 소리 나면서 끊어졌습니다. 뚝 소리 나면서 끊어질 정도의 투표지가 정전기라느니 우편 봉투에 붙어있던 풀이라느니 부전지에 붙어있던 풀이 묻어서라느니 다 턱없는 설명입니다. 이 본드가 떡칠된 투표지가 연수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편 봉투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투표되지도 않고 개표되지도 않은 표들입니다. 배춧잎 투표지 중 중간이 찍힌 것을 피고가 억지스럽게 재현했습니다만 윗부분이 찍힌 것을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속도로 밀어내기 때문에 저 윗부분 청인이 찍힐 정도로 다시 밀어넣어서 찍는 재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장기 투표지 등입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연수을 선거 결과가 얼마나 예외적인, 그러니까 이상한 일인가를 아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은 이제 법률 소송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소위 입증 책임 문제입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증 책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나 피고에게 어느 한쪽에 100%를 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특별 불법행위 현대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낸 서면에 보듯이 항고소송, 조세소송을 포함한 소송에서도 입증 책임의 분담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이 문제될 때 그 안전의 부족함을 시민들 보고 다 입증하라고 하는 것이 현대판 항고소송에서 과연 용인될 수 있겠는가? 일본 최고재판소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구적인 공해소송 사례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원고에게 은밀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 거부가 될 수 있고 피고는 훨씬 증거에 용이하게 접근하고 은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원고에게 일정 정도의 책임을 지운 다음 피고가 나머지를 오히려 반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해소송에서 폐수 배출, 양식장의 도달, 피해 발생을 원고가 입증하고 피고가 원인 물질이 부재하거나 안전농도가 있더라도 범위 내라는 것을 입증하게 한 것처럼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가 선거관리, 이상투표지 등 비정상적 상황 발생하고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이상한 투표지 하나는 단지 하나가 아니라 그 많은 조작 중에 실수로 많이 노출된 것이 나왔다면 비정상적인 투표지들이 밝혀지지 않은 채로 얼마나 많이 있을 것인가가 우리가 불특정하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송은 원고는 민경욱 전 의원, 피고는 선관위입니다. 이 최종 변론 중에 원고, 피고란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런 정도로 갈 것도 없이 일장기 투표지의 숫자만 해도 너무나 많습니다. 각종 이상 투표지, 비어있는 투표지의 숫자를 모아보면 원고의 차이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사실은 정상이라는 것을 보이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피고가 적극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합리적인 분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수사가 없는 경우 언제나 원고가 선거 무효 소송에 입증 부족으로 패소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도태우 변호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소송,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는 경우, 더구나 피고가 국가기관이고 현재 이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입증 책임을 원고인 민경욱 의원이 져야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 제기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없다는
반증을 피고인 선관위가 할 의무가 있다. 만약 피고인 선관위가 그 반증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면 그 입증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걸로 봐서 그 선거무효 소송에서 피고에 불리한 그런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노태우 변호사의 최종 변론 중 마지막 문단,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은 과거에 대한 언어이며 정치는 미래에 대한 언어이고 연설은 현재에 대한 언어라고 2000년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은 단지 과거에 대한 언어만은 아닐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 홈스 판사가 말한 것처럼 위대한 판사는 공동체 요구를 정확히 이해한다. 공동체 요구라는 것은 과거를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과거의 현재 판단 속에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의 싹을 우리 공동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드러냈다는데 높이 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현재의 평가보다 2000년 뒤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기계를 떨친 키케로처럼 수천 년이 가도 이 위대한 판결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명판결이 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항은 지난 5월 23일 열린 인천 연수원 선거소송 결심공판, 즉 최종 변론기일에서 노태우 변호사가 밝힌 최종 변론 내용 전문입니다. 상황을 파악하는데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노태우 변호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짧게 노태우 변호사 최근 동정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우 변호사가 얼마 전 대구 명덕역 근처에 있는 명종빌딩 4층에 법률사무소, 그러니까 법률사무소 태우죠. 법률사무소를 개소하고 또 선진화 아카데미도 열었습니다. 이 선진화 아카데미에서는 우선 6월 11일 토요일 11시에 첫 공개 강연 87년 6월과 선진화의 과제란 주제로 공개 강연회를 열고 6월 25일부터는 4주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공부한다고 합니다. 노태우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국채보상운동 삼성상해 228 학생의거로 나라의 발전을 선도했던 이곳 대구에서 선진화의 깃발을 높이 들겠다면서 응원과 동참을 부탁했습니다. 사실 노태우 변호사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좀 짠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대구 경북 국회의원 그 누구와 비교해도 노태우 변호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변호사가 지난번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서 사실은 당선돼서 국회에 진출하면 상당히 많은 일을 할 텐데 하는 기대를 했는데 아깝게 당선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노태우 변호사 같은 저런 실력도 있고 강단도 있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노력을 한 그런 인재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각종 인사 같은 데서 애호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